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생산자 선택 이론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면 생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생산자 하면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생산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뭔가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비용이 거기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이외에 비용도 같이 한번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얘기는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요, 생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기업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경영학에서는요, 기업의 어떤 내부 조직과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 기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는데, 즉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Q를 만들어낸다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생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를 바로 우리는 생산이라 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기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담당하는 조직체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는요, 이 생산과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면서 생산 프로세스를 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식으로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그닥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접근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안에 프로세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수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 안에 조직은 경영학에서 해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도 아니면 경제학과의 그냥 학부 과정에서도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안에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무 관리 또는 뭐 리더십, 마케팅 등등 이런 것들은 경영학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럼 경제학 너네는 뭘 하는 건데? 맞아요. 그냥 이 생산 과정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기업에는요, 이렇게 소유와 운영의 주체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그냥 역시 경영학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활용할 거는 이제 뭘 활용합니까? 라고 하면요. 야, 기업의 목표는 뭐야? 맞아요.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목표는 무엇을 추구하니? 라고 하면은요.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윤이라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 이거 TR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수입이에요. 우리 약자로 이렇게 쓸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토탈 레버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총 비용이에요. 토탈 코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업의 목표가 꼭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뭔가 매출액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우리가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요. 그냥 이윤 극대화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보시죠. 완벽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단순화되는 방법입니다. 단순화의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냥 이윤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이라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은요. 바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하면 얼마짜리 하는 것을 몇 개 생산했느냐? P 곱하기 Q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량하고요, 가격을 이렇게 같이 곱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앞에서 그렸는데, 자, 이게 노동이에요. 레이버 노동이고요. 얘는요, 자본이에요. 캐피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는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다가 이 생산된 걸 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게 바로 총수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지금 총 비용을 하는 거예요. 자,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을 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요. 여기 옆에다가 더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얼마짜리 하는 거 P를 이렇게 곱해요. 가격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총수입이라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요. 그럼 이 총수입 벌어들인 걸 가지고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인풋,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노동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 비용은 W 곱하기 L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을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W, 여기 자본이기 때문에 R이라고 쓸게요. 이자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R 곱하기 K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을요,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총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이, 사실 여러분들 기업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도 있기는 한데, 사회에 가장 많이 공헌을 하는 것은요, 기업이 사회에 착한 일하고, 그것보다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요, 잘 계속 기업으로 운영돼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등도 있겠지만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윤이 만약에 계속 적자가 나면 문 닫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경제학에서는 좋은 건 아니야. 물론 이윤만 추구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그게 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중립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윤 극대화가 분석의 논의를 위해서 가장 심플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윤을 극대화하려면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가능한 한 값싸게 많은 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산함수에 이렇게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함수는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워낙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랬을 때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이 과정이요, 이게 바로 생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죠.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 함수다,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걸 이제 반대로 또 끌고 갑니다. 반대로요, 생산된 걸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TC 해서 총 비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비용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즉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메커니즘으로 살펴보는 게 우리는 생산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된 걸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비용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와 장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우리가 나눠서 사용할 겁니다. 단기는요, 우리가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너무 약간 분석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짧은 기간이라는 말 하나로는 좀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을 K라는 건 우리가 자본이야. 여기 L이라는 것은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K는 바로 자본이거든요. 자본. 자본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건데 공장의 설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다라고 하면은요, 공장의 설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생산 설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과 치료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벤치나 손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 벤치로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기기를 사용하죠. 그런 기기, 도구 이런 것들이 노동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 설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 설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생산 설비는 노동에 비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사람을 채용했다. 물론 요즘은 노동도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람을 채용했다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게 훨씬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늘렸다 줄였다가 쉬운데 이 자본이라는 생산 설비는 늘렸다 줄였다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상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이 자본 있잖아요. 요거요. 그쵸?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해봐.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현대자동차가 뭐 생산 설비를 늘렸다 줄였다 단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고정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바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 중에서 노동이 고정될 수도 있고 자본이 고정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고정시키는 것은 노동보다는 자본을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주로 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기간이 오랫동안 길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생산 요소를 다 늘렸다 줄였다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충분히 긴 기간을 우리는 바로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와 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간을 구분하는 거는요, 시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가변성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K바 이거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장기. 그러니까 장기에는 여기 다시 쓸게요.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과 자본 할 때 K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가 단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과 K를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경우를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기 생산 함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생산 함수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단기 생산 함수는요, 우리가 흔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가 고정된 거예요. 픽스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K가 고정되어 있어서 단기에는 K는 고정시켜 놓고요. L만 조정되는 거예요. L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계 생산 또는 평균 생산 이런 거 표현할 때 특히 한계 생산 얘기할 때 많이 할 건데 수학 체감 법칙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 그리고 노동의 평균 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한계 생산은요. 여기 보시면 마지널이라고 마지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를 한 사람 더 고용을 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의 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발생했냐. 여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을 한 명 더 추가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K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Q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노동자를 0, 1, 2, 3, 4 한 명씩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여기 보시면 총생산물이잖아요.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한계 효용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웃풋이 0일 때 0, 1일 때 5, 2일 때 12, 3일 때 18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한계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한 명 더, 여기서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여기 5, 여기 한 명에서 2명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5에서 10이니까 7, 2에서 3 가면 6, 이렇게 점차 근데 처음엔 잠깐 증가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언젠가는 한계 효용도 그렇듯이 처음엔 증가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한계 효용 제감이다 이런 말 쓴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K를 고정시키고 L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증가시 네, 이렇게 L만 추가적으로 증가시 여기 보시면 생산량의 증가분이 생산량의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증가분이 점차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요,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평균 생산입니다. 평균 생산이라는 것은 전체 총 아웃풋을요, 노동자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Q 아웃풋을요,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Q를요, L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 여기 보시면 5개잖아요. 근데 노동자 1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5. 여기요, 2가 되는 거네요. 자, 2로 나눠주면 6. 여기요, 18 이렇게 됐습니다. 노동자 3명에서 18개를 생산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요거 보시면 3으로 나눠주면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평균 생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살짝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물이 있다라고 할게요. 좀 약간 뜨거운 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뜨거워 하는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물을 추가적으로 한 바가지를 더 넣는다라고 할게요. 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는 것을 우리가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전체적인 평균 온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추가적으로 붓는 물이 이 전체 평균 온도보다 만약에 더 뜨거운 물을 붓다라고 할게요. 이 평균 온도가 40도씨라고 합시다. 근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만약에 40도보다 더 뜨겁다고 할게요. 자, 다시요. 평균 온도가 지금 40도씨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한계 온도가 40도보다 만약에 더 뜨겁다 이렇게 합시다. 41도라고 합시다. 아니면 50도 아니면 100도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평균 온도보다 더 뜨겁게 되면은 그 추가한 평균 값은 평균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평균과 한계가 같다라고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평균 온도가 40도씨인데 내가 붓는 물의 온도가 만약에 40도씨 물을 붓어.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겠죠. 평균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있죠? 자, 만약에 평균 온도보다 한계 온도가 더 찬 물을 붓다라고 할게요. 평균이 40도씨인데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40도씨보다는 만약에 더 찬 물을 붓어요. 30도, 20도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값이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평균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균보다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면 나의 삶은 일신울신해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살아왔던 것보다 오늘 게으르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럼 나의 평균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이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이 노동의 평균 생산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이걸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평균 생산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만약에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을 봤더니 평균 생산이 한계 생산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정하게 된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만약에 평균 생산이 한계 생산과 비교해 봤더니 평균이 한계보다 더 커, 즉 한계, 추가적으로 붙는 물이 평균 생산보다 더 찬물을 붓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평균은 이걸 더한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 관계를 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추가적으로 붙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한계가 여기 3이야, 3. 3에서 4로 갔을 때가 3 이렇게 되는데 5.2잖아. 그럼 이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더해지는 거. 아니면 여기다 봐서 더해지는 게 떨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요, 우리가 살짝 그래프로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나눠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동이고요.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게 Q가 루트 L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해 가십니까? 자, 평균은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 이렇게 있어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균 생산 볼게요.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점에서 기울기, 원점에서 기울기. 이게 평균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차점차 이렇게 감소해요. 평균 생산. 자, 이거는요, 우리가 Q를 L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Q가 루트 L 이렇게 돼 있고, 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L분의 루트 L 이렇게 돼서요. 루트 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야. 이해되세요?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보다 한계가 더 작아.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자, 이거 미분하는 겁니다.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게 되면 이게 델타 L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미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승 내려오게 되고요. 2분의 1승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러면서 2분의 1승은 루트예요. 루트 L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평균 생산은 요게 되는 것이고 한계 생산은 요거에다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이렇게 더 붙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은 이렇게 평균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평균은 점차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얘가 일정하게 증가해. Q는 L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평균과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이거 L로 나누는 거니까 1이고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1입니다. 평균과 한계가 같게 되죠. 그러니까 평균과 한계가 같으면 평균은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생산이 L의 제곱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은 요거 L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L분의 Q 하면 L 이렇게 되고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는 거예요. L로. 그러면 2L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평균과 한계 생각해보면 한계가 평균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로 여기까지 이제 그림은 제가 그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평균과 한계와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생산 요소들을 고정시켜요. 주로 이제 뭘 고정시킵니까? 라고 하면 주로 K를 고정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생산 요소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변 투입 요소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L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자,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걸 보통 경작 교과서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한계 생산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는 정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처음엔 빨리 증가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동을 증가시킬 때 Q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가변 투입 요소 노동이라 하셔도 됩니다. 한계 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바로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 생산물과 지금 한계 생산물과의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한계 생산물은 뭐냐면 한계, 이게 마지널이에요. 그래서 한계라는 마지널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요. 미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평균 생산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평균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총 생산량을요 L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총 생산물 곡선상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균과 한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그림 있잖아. 그래서 평균이 한계보다 더 작아.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면 점차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 정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적인 표현,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가장 복잡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노동을 증가시키는데 그때 Q가 처음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한번 놓는다고 할게요. 자, 평균 생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평균 생산은요, 여기에 각각의 점에서 보면은 원점에서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이야. 이게 평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커지는 상황이에요. 가장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바로 평균 생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 생산은요, 접선의 기울기야. 여기 접선의 기울기, 여기가 가장 가파른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 원점에서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는 여기 똑같아지고 이 변곡점을 지나는 부분에서가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는 요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색깔은 지금 좀 반대로 되긴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고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바로 평균 생산물이다. 평균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는 별로 놀랍지 않아. 왜요? 아니, 평균 떨어질 때 한계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고 얘도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둘 다 같이 증가하는 거잖아. 여기가 늘상 시험 문제 포인트.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색깔 칠하면 지저분해질까? 네, 여기 괜히 칠했네요. 그래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잘 됐어요. 형광펜으로 하려고 합니다. 형광펜으로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한계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한계는 떨어져. 한계 생산은 떨어져요. 근데 평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왜요?
한 개는 체감하지만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개 생산은 MPL은 하락해요. 체감해요. 하락하지만 자, 이 상황에서 보면 평균보다 한 개가 커요. 근데 평균보다 한 개가 더 커요. MPL이 더 큽니다. 이거 임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평균보다 한 개가 크니까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한계와의 그 관계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평균, 한계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약간 S라인 형태로 생산함수를 그렸을 때 나타내는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의 궁극적인 그림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그려놨죠? 한번 보세요.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펜 이렇게 합시다. 어디가 관건이라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인 형태 잘 보시죠. 하나만 다시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평균 생산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Q가 이 L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Q인데 Q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이제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표시를 해 봅시다. 자, 평균은 뭐예요? 원점에서 기울기죠. 그래서 이 점점점점점 보시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가 이게 평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PL은 이거를 Q를 L로 나눕니다. 그럼 EQ 요거 EL이죠. 요걸 L로 나눠요. L분의 Q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이렇게 평균 생산이 일정하게 돼 있고요. 한계 볼까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미분하는 거잖아요. 한계는 MPL은 미분합니다. 델타 L분의 델타 Q 미분하면 2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가 쭉 해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단기와 관련된 얘기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이제 장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기는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과 K를 동시에 변화시 네,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L과 K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단기다 이렇게 하면은 K가 1로 또는 2로 고정됐어. 이걸 쭉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게 뭐예요? 단기. 이해되십니까? 옆으로 이렇게 간 건 단기야.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쭉 하면 이것도 단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펜으로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나타낸 건 바로 뭐냐면 K가 1로 고정시 L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나타내는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시면 여기요. K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K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시 나타내는 단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형광펜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는요, 노동을 고정시킨 거야. 노동을 2로 고정시키고 K를 1, 2, 3, 4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노동을 4로 고정시키고 K를 1, 2, 3, 4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 나타낸 거는 이렇게 횡으로 보나 열로 보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단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장기는요, L과 K를 동시에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럼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점들을 한번 볼게요. 자, 35가 되는 거 볼까요? 35가 되는 건 여기 하나 있죠? 노동을 2개, 자본을 6개. 35, 노동을 2개, 자본을 6개.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35, 35, 35.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똑같은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등량 곡선이라고요. 하나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색깔을 빨강으로 할까요? 24가 되는 점 볼게요. 여기 24, 24, 24, 네, 또 여기 24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것도 등량 곡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등량 곡선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점들을 노동과 자본 평면에 나타내는 거예요. 노동이죠? 여기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표현하게 되면 Q가 이렇게 있을 때 Q를 고정시키는 거야. 35로 고정시켰을 때 그때 동일한 생산량 35를 달성하게 되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 배합을 나타내는 게 바로 등량 곡선이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하고 동일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무차별. 뭐가 무차별해요? 효용이 무차별한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등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등량 곡선에 대해서 봤고요. 기본적인 등량 곡선의 성질은요, 무차별 곡선의 성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생산량이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 얘기할 때랑 똑같이 등량 곡선에서도요, L이 있고요, K가 있고요, 여기 Q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생산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3차원의 형태를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5 또는 24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노동과 자본의 배합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투영시켜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녹 색깔로 할까요? 35를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서 투영시켜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이게 연두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요, 둘 다 빨간 색깔은 24를 생산하는 것이고 연두 색깔은 35를 생산하는 것인데,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등량 곡선은 또 우하향합니다. 우리 무차별선하고 똑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양을 생산해요.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근데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을 다시 또 떨어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떨어집니까? K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노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려면 K를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량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우상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 두 생산 요소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열등 투입 요소라고 해요. 열등 투입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투입 생산 요소가 있으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라든가 이게 0보다 작으면 또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등량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등량 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어요. 교차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지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개를 생산하는 상황에서는요. A와 B가 생산량이 똑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여기요. A와 C는 어떻게 됩니까? 15개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생산량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행성의 원리랑 똑같아. A가 B랑 같고 A가 C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가 C랑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요. A와 B가 같고 A와 C가 같은 B와 C가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B와 C가 같은 게 아니잖아. 왜냐면 K는 2개 투입했는데 B보다 C가 노동을 더 많이 투입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량 곡선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계 기술 대체율이 또 등량 곡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되는 건데 그 한계 기술 대체율 요거는요 우리가 좀 그래도 무차별 곡선 때 우리가 보긴 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적인 등량 곡선 개념과 특성까지 하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선 이제 생산자 이론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단기와 장기 구분되는 그 측면에서 잘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생산함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